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자 중 한 명이죠. 밥 프록터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밥 프록터의 저서들, 부의 확신, 위대한 확언, 생각의 시크릿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위대한 저서입니다. 바로 부의 원리인데요. 오늘 이 책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께 뇌의 부자 프로그램 깔기, 부자 소프트웨어 설치하기라는 저만의 주제를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오기에 앞서 저의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돈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돈이 맨 앞에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얼만큼의 돈을 원한다. 돈은 이렇게 두 번째로 바로 붙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이게 목적 혹은 목표가 되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연하게도 돈이 필요해야 하는 겁니다. 돈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면 오히려 점점 더 잘 안 되실 겁니다. 저자도 저의 이런 생각과 정확히 같은 부분을 짚어줍니다. 저자 밥 프록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게 매우 중요한 책이 하나 있다. 1961년 처음 접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해서 읽는 책이다. 바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다. 위대한 사상가 힐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힐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지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인데 이상해 보인다. 이런 책이 또 있다. 로버트 러셀의 이제 나는 부자다. 이 책 역시 위대한 저작인데 역시 돈과는 관련이 없다. 이쯤에서 당신이 감 잡았기를 바란다. 부창출의 열쇠 중 하나는 돈은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강조를 위해 다시 반복하겠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힐과 러셀이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다.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부와 상관이 있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치를 대부분은 좀처럼 납득하지 못한다. 물어보고 싶다. 부유한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전용 비행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삶? 아마 대부분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돈다발이나 은행 계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까? 의외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웹스터 사전 또한 부를 풍부한 공급으로 정의한다. 돈의 풍부한 공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돈은 우리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가치 있다. 돈은 액수가 인쇄된 종이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의 호강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시간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엄청나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저 역시 만약 제가 원하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돈이 목표였다면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파이어족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아마 여전히 힘겹게 하루하루 직장에서 버티며 시드머니를 벌고 그걸로 어떻게 더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에 파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돈은 3순위밖에 되지 않았고요. 조금 전 저자가 돈은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바로 하찮게 보이는 먼지 같은 성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재정적인 성장 모두를 포함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그릇에 관한 부분이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의 핵심이 돈을 최대한 모아놓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배웠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자는 이 말을 두고 자신이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라고 합니다. 냉장고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말만큼이나 너무나 당연해서 어이가 없다고 해요. 공감합니다. 당연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죠. 그건 돈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살면서 더 이상은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안락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우리를 소모합니다. 온갖 제품들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돈이 없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돈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만 잡아먹으면 다행인데 나중엔 영혼까지 잡아먹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가장 고귀한 무한한 정신력과 잠재력은 사라지고 그냥 걱정만 하는 기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돈은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밥 프록터는 자신이 아는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 돈을 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왔거든요. 저자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물에 비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 한 방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보잘것없고 아무런 위력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을 1,000원으로 바꿔 생각해도 좋아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물방울이 모일수록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흘러가 강을 이루죠. 결국 풍부한 이 물줄기가 산을 옮기고 협곡을 깎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다듬는 것과 같이 물은 이 지구 전체를 조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단 이 물이 움직일 때만 해당됩니다. 흐름을 멈추고 고여있는 물,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정체된 물은 증발해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막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소액의 돈도 제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믿기 힘들 만큼 강력해집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돈도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 소액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회에 투자된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돈이 흐르는 통로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지? 라는 궁금증입니다. 아주 오래된 난제와도 같은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최상위 부유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유별나고 특별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부자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로 여긴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다. 그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이룬다.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의 잠재의식에는 잘못된 정보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만 빼면 부자들도 다른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 부자들도 일하고 웃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복과 부침을 겪는다. 그들에게도 하루는 정확히 24시간이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 대부분은 별일 없이 보내지만 부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것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의 차이다. 보이는 대로 믿는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다.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다. 이 문장은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믿지 않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할 뿐이다. 이 경구는 당신이 코앞의 것들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관점은 당신의 상상력과 직감과 창의성이 가진 방대하고 무한한 힘을 무시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평생 반복적으로 듣는다. 하도 들어온 탓에 이 문장은 우리의 사고 회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른다. 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당신이 성취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인다는 신조를 따른다. 당신과 억만장자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이 부유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의 초석은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5분 컷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바로 당대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507명을 무려 20년에 걸쳐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는 마인드셋을 집대성한 책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은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507명 중에는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시어도어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록펠러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성공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 프로그램, 성공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재능이나 육감을 타고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죠. 저자는 이 과정이 어려운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죠. 학교에 가고 지식을 배우고 직장을 얻고 자립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0%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비율은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과 정확히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돈 버는 방법이야 알죠. 매일 돈 벌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직장을 얻고 생계를 잇는 거죠. 저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이죠. 전체 인구 중에 정말 소수만이 돈 버는 방법을 압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돈 버는 법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돈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대차대조표와 그래프, 차트 작성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경제학 박사학위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게 살기도 하잖아요. 결국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고 그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저자는 학교가 우리를 직장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프로그래밍 된다는 겁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그것이 안전한 경로라고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죠.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자리에 안정성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정년보장? 실제로는 시간, 세월, 젊음, 인생, 나이만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겁니다. 그 일자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안정성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정성을 찾아야 하는 곳은 바로 거기에요. 일자리가 아닙니다. 안정성이 일자리에 있다고 믿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삶 자체의 의욕이 완전히 꺾이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잃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한 해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의식하고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신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마음 먹고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저자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심리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같은 어이없는 말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하는 변명일 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변명을 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부자 프로그램, 성공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된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1년에 5천만 원을 벌고 싶어서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년에 5천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의식의 지평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넓힐수록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삶을 원하십시오.
더 많은 부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삶을 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오늘은 틱나탄 스님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자가 아닌 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1년,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면 매일매일의 일상을 바꿀 수 있어요. 3년이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면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은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의 여러분과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혹은 20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년, 3년, 5년이라는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간은 정말 훅 갑니다. 특히나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스승 중 한 명이었던 틱나탄 스님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25년 전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내가 대학생이었다. 그때 나이 벌써 60을 넘겼지만 꿈에서는 겨우 21살이었다. 꿈에서 나는 대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훌륭한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었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몹시 어려운 강의실이었다. 나는 너무 좋아하며 강의실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교무처로 곧장 갔다. 많은 학생들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꼭 나처럼 생긴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얼굴에, 옷 색깔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로 보였다. 나는 무척 놀랐다. 그게 나였던가? 내 바깥에 있는 다른 나였던가? 그는 자기 길을 찾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너무나 이상해서 교무처 여직원에게 저 젊은이도 나와 같은 강의에 들어가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저 학생은 아니고 당신이 접수되었어요. 그날 아침 건물 맨 위층에서 강의가 시작된다고 했다. 교실을 향해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쯤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강의 주제가 뭐죠? 그들이 대답했다. 음악이요. 나는 한 번도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토록 저명한 교수한테서 음악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사실 나는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일단 강의에 받아들여진 뒤라 뭔가 괜찮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크게 걱정되진 않았다. 강의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학생들이 20-30명쯤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1000명이 더 돼 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창밖으로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내다 보였다. 달, 해, 별자리, 흰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거기 서서 그 굉장한 장엄에 사로잡혀 있던 때의 느낌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강의실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예였다. 갑자기 교수가 도착하면 내가 발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 들렸다. 정말 큰일이었다. 나는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음악에 대해 발표를 하다니, 게다가 내가 첫 번째 발표자라니. 나는 주변을 살피며 본능처럼 주머니를 뒤졌다.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다. 작은 종이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악기다. 이것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겠다. 여러 해 동안 종으로 수련을 해왔기에 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내가 말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 교수가 오셨다는 말이 들렸다. 바로 그때 잠에서 깨어났다. 2-3분만 꿈이 계속되었어도 모두가 존경하는 교수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깨어난 게 아쉬웠다. 깨어난 뒤에 나는 꿈의 자세한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었던 그 젊은이가 나였던 것 같다. 어쩌면 이전의 나, 견해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은 마스터 클래스에 들어올 만큼 자유롭지 못한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성장했고 그를 뒤에 남겨두었다. 여전히 젊은이를 움켜잡고 있는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견해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한다. 하지만 당신의 견해에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잡지 못한다. 언제고 내 길을 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진실을 그 꿈이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지난달의 여러분과 작년의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달, 작년, 10년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그 감정들을 마주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수백, 수천 번 해냈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여러분 스스로를 마주하고 보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어떤 방향으로든 어느 정도의 크기로든 여러분은 성장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퇴보해 온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성장하셨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시속 30km의 속도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은 시속 5km의 속력밖에 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멈춰 있는데 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려서 그렇지 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옆으로 빠르게 지나간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무작정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려나간 거라면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유턴해서 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엄청나게 돌아서 가야 하는 거라면 오히려 지금까지 느리게 걸어왔던 여러분이 훨씬 빠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느리다를 측정하는 건 의미도 없고요. 그냥 여러 명의 나, 지난달의 나, 작년의 나,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와 비교했을 때 성장했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은 저자의 꿈속 깨달음처럼 굳어버린 여러분만의 어떤 견해가 여러분 스스로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과 다른 사람인데 지난달 어쩌면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에서 투영된 신념,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두 다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100%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자의 비유처럼 상추를 심어놓고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상추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죠. 대신 이게 왜 잘 자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겁니다. 거름이 더 필요하거나 물 혹은 햇빛이 더 필요할 수 있죠. 아무도 상추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가족이나 친구, 주변의 지인들 탓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의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비난하거나 탓을 하는 건 절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엄밀히 따지고 드는 것도,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이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면 아무리 난처한 상황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시간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구글 본사에서 저자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13년 나는 구글 플렉스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일 마음챙김 수련 모임을 한 적이 있다. 700명 넘는 구글 직원들이 행사의 자원에서 참여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앉기 명상, 걷기 명상, 마음 챙겨 식사하기, 온전한 휴식까지 진행하였다. 구글 직원들은 젊고 지적이고 창의적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수련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집중의 에너지가 대단히 강했고 수련을 잘 해나갔다. 그들이 그토록 마음 모아 수련하는 까닭이 평소에 겪는 고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정신적 수련에 목말라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매우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안다. 모든 회사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달려가며 어떻게든 업계 1위가 되려는 욕망에 쫓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업무와 회사에 쏟아부으며 자신의 몸, 느낌,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돌볼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어쩌다가 시간이 있어도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걷기 명상법을 알려주고 천천히 말없이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15분을 보낸 다음 조용히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나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호흡에 마음을 모으는 동안 두 손에 찻잔을 들고 차 맛을 음미했다. 그렇게 아침 고요와 정적을 즐기며 오랜 시간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모서리를 돌아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많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쉬는 이상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고요할 수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무엇이었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돈이 아니다. 시간은 평화다. 시간은 삶이다. 네, 여러분.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바쁘게 일하느라 삶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우리 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죠. 저마다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일에 중독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외로움과 고통을 다룰 줄 모르고 그래서 일을 도피처로 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작 속에 있는 외로움이나 절망 같은 것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덮으려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메일을 체크하고 기사를 읽고 SNS를 하고 내면의 외로움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 뭐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몸은 쉴 줄 모르고 마음도 쉴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숯불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산책을 해도 불 속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어보세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것 말고 오롯이 여러분 혼자 산책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물 위로 걷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 틱나탄 스님은 진정한 기적은 물 위로 걷거나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걸으며 여러분 잠재의식의 존재를 눈치채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매일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의 손을 가만히 1분이라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손을 들여다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저자의 생각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베트남 친구가 하나 있다. 예술가다. 그는 근 40년 세월 고향을 떠나서 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 그가 하는 일은 자기 손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많이 나아진다. 전형적인 베트남 여성인 그의 모친은 서양 철학이나 학문을 공부한 적이 없고 겨우 글자 몇 개 읽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아들이 베트남을 떠날 때 그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어머니가 보고 싶거든. 네 손을 들여다보아라. 금방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러고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는 늘 그렇게 했고 수없이 자기 손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다. 우리는 몸의 세포 마디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많은 조상들의 현존을 볼 수 있다. 명상뿐 아니라 과학도 이를 말해준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바깥에만 있지 않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 그들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현존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 부모와 조상들에게도 같은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오늘은 게리 베이너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 또 뻔한 감사하기에 관한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감사하기를 하는 것이 마인드셋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스스로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이런 잔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77억 명 중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몇 등 정도 될지 순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위를 매기는 게 지금 일단 굉장히 막연하실 겁니다. 그 막연함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참고할 만한 팁들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으신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어가는 수치죠. 갑자기 무슨 유니세프 공익 광고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매일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다면 이직을 할 수 있으신가요? 세계 노예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 인구의 무려 약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신가요? 지구상의 약 30억 명은 인터넷 접속을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무려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돈,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CNN의 다보스 2017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2,300만 원입니다. 인도는 약 180만 원, 브라질은 약 5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세상이니까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백만장자를 꿈꿉니다.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30살이 되기 전에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대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사는 그 시점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들이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쓰고 있는 시간을 합치면 하루에 2억 시간 정도 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올려다보느라 아래에 있는 수십억 명은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잠시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현재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79세이다. 1880년에는 39세였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9년 후에는 죽을 테니까. 1930년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나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27세이고 직장생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다고 가정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일을 찾아도 괜찮다. 당신이 현재 33세이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앞으로도 6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이다. 어제
혹은 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되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10년도 더 전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들 볶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시간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만약 그 진흙탕에 가까이 간다면 나는 바로 감사함이란 호스를 꺼내어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흔하디 흔한 엄청나게 많은 자기계발서나 각종 미디어에서 다루는 감사하기에 대해 오늘은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약간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는 단기적인 에너지를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노로 얻은 에너지는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좋은 퀄리티의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제 주위를 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들로 인해 부모님을 속으로 원망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막 성공 후에 보란듯이 부모님께 사과를 받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렀고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은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없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불안과 분노는 성공의 강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행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분노는 지니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재료들이다. 하지만 감사함은 가볍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자는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명확히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자신을 채용해주고 믿고 일을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는 거죠. 감사했다고 해서 그 직장에 굳이 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더 소중한 무언가를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자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저 역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의 구독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 댓글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5가지를 적어주세요. 부담 없이 그냥 짧은 단어들로 간단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느 날 작은 일에 불만을 느끼거나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순간 깨달으셨다면 그때 다시 들어와서 오늘 이 영상에 달았던 여러분 스스로의 댓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저자 역시 자신의 구독자분들께 받아본 사연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감사한 것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감사한 마음이 일상에 뿌리를 내리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감사의 마법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자인 게리 베이너척은 3,4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슈퍼 인플루언서이자 기업의 CEO예요. 그런데 엄청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디지털 미디어 에이전시 베이너 미디어의 CEO인 저자는 본인 회사 매출의 30%나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에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자기 개인 트위터 계정이라고 착각하고 그 최대 고객사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다른 회사를 흉보는 글을 올린 거예요. 당연히 그 고객사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그 고객사의 임원이 직접 저자의 회사로 날아왔습니다. 그 고객사 임원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자신들과 계속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싶다면 그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정말 0.0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건 좀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 고객사의 임원은 당황했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저자는 아무리 중요한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타사 임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었다고 그때를 회상하는데요. 기업의 수장으로서 저자가 보인 이런 결정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비이성적인, 어쩌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 저자는 자기 회사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를 직원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회사와의 비즈니스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자가 다시 정중하게 전화를 걸었고 그 고객사의 임원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인지 다행히 격양된 감정은 한층 누그러져 있었고 이성을 되찾은 덕분이었죠.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갑자기 저자의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현대사회가 정의하는 현명한 결정이라는 개념이 간혹 보면 이성적 분석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언급한 감사, 그리고 책임감과 긍정, 이런 소프트 스킬들이 사실은 성공의 가장 큰 요소들 중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자 역시 일터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 식당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본 결과 이 소프트 스킬들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사함과 함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감사보다 더 식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긍정인데요. 이건 역시 엄청나게 익숙하고 식상한 말이지만 익숙하고 식상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저자는 본인 SNS에 여러분이 이 아기 사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아기 사슴이 해변을 따라 뛰어가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영상에 사자가 올 때까지는 행복하겠지 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기 사슴은 똑똑하니까 그 사자를 피하겠지. 사람들은 사자를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사자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못해 라고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두려움이 많거나 살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일단 긍정을 부정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막연히 이 긍정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이 무조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고요. 일의 위험성도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잘 될 거라고 믿고 계속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긍정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 긍정이라는 것을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강조합니다. 지도니까 당연히 결과보다 찾아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긍정이라는 게 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부정에 비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우실 겁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긍정은 끈기라는 것과 패키지입니다.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끈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노력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한들 그 성공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산을 오를 때 정상까지는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죠. 그렇게 힘드니까 결국 정상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산 정상까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코스를 올라가는데 막 중간에 간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뭔가 즐기면서 올라가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과정을 즐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긍정이라는 엄청나게 식상한 아이가 주는 힘은 이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께 이 세상에서 가장 식상한 두 가지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그리고 긍정.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